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앞에서 지팡이가 휘둘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장면을 그대로 봤습니다. 한때는 장군이었지만 그날 나는 그저 엄마였습니다. 아들의 뼈가 부러졌고 내 심장은 조용히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날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제복을 벗은 지 3년 퇴역한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예식장에 정장을 입고 섰지만 마음 한켠은 편치 않았습니다. 혼인서약서 위에 아들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제 아들 박도현, 제가 군복 입고 국방을 지킬 때 기저귀 갈아주던 그 아이가 어느덧 남의 집 딸과 가정을 이룬다니 감회가 없었다면 거짓일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앞에 앉은 한 남자를 보고 저는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아들 도연이의 장인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쳤고 목에 문신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며 걸음걸이는 지나치게 느긋했습니다. 악수할 때 제 손을 힘으로 누르며 웃던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도는 군인이셨다면서요. 하하, 뭐 그리 세게 살아오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군대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규율이 아닌 거리의 냄새가 났습니다. 한때 현역 장군으로 수도권 방위작전 총괄을 맡았던 제 눈에는 그 남자가 단번에 보였습니다. 조직 출신, 전직 건달, 전과자 냄새가 너무 짙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도연이는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 전화기를 받으면 늘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요. 그 말 끝에는 늘 어색한 웃음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하다가 장인 어른한테 맞고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연이에게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 얼굴 한쪽이 부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도연이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읽었습니다. 집안에 깔린 분위기, 눈을 피하는 며느리의 표정, 집안 벽에 걸린 낡은 도검 액자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집은 힘이 정이었고 도연이는 그 안에서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더 말이 없어졌고 집에도 오지 않았으며 연락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밤 술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한데 잠깐만 와줄 수 있어? 그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는 늘 저에게 당당한 아이였습니다. 군인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 없이 자라며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1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말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주택가, 낮은 외등 하나가 깜빡이는 골목 끝. 그곳에서 저는 도연이를 마주했습니다.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의 손에는 긴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 지팡이가 휘둘렸습니다. 도연이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네가 내 딸이랑 결혼했으면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내 엄마가 장군이면 뭐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앞에 섰습니다. 그만하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장인은 저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사돈이시네. 근데 좀 늦으셨어요. 우리는 집안일 푸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방에서 천천히 한 통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군 신분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3스타 박윤정. 그 순간 장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신분증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린 그 사람,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팡이 휘두른 그 손, 지금부터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말과 동시에 뒤에서 2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국방부 내사과 출신 제 후배들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상황을 파악한 뒤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장인의 폭행 장면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장인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고 저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너무 무기력했어. 그냥 그 집에서 살아남는 게 다였어.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내가 온 거고. 그리고 그날 이후 도연이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님, 진작 알았어요. 도현이 어머님이 누구신지.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 엄마가 돼줄게요. 다시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집은 팔렸고 그 장인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속에 별을 달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전투에 나섰던 밤. 그것이 진짜 저녁이었습니다. 장인이 체포된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남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날 밤과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고 손은 수갑에 채워진 채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때린 손, 며느리를 위협한 목소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면을 쓴 폭력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조서에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CCTV와 스마트폰 영상, 주변 이웃들의 진술까지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제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 사건을 어디까지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이 할 수 있는 끝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조직 출신이든 아니든 그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과 제 며느리를 폭행하고 지배하려 했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닙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엄정하게 다루겠습니다. 며칠 뒤 장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직 조직폭력배, 사위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상단에 올랐고 그 안에는 장모는 태영여군 3스타 장군이라는 문장이 짧게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제복을 입고 수십 년간 조국을 지킨 저의 이름은
늘 조용히 잊혀졌지만 아들의 눈물과 상처 앞에서 다시 한번 쓰리스타라는 단어가 언론에 올라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도연이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어들었고 며느리 역시 집 밖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상처를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고 다그치지 않았으며 그저 옆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나왔다는 것.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아요. 저는 사실 도연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장인이라는 사람이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엔 의젓한 척했지만 술만 마시면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도연이도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왔잖아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의 빈 방 하나를 정리해서 그 부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방에는 제 군 시절 트로피와 훈장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상처 입은 두 사람이 다시 살아갈 희망의 장소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도연이는 취직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며느리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 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말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들이 조용히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우편물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목은 피해자 진술 요청 및 증인 채택 사안에 대한 출석 요청. 장인의 첫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재판에서 도연이가 직접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도연이는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꼭 나가야 할까? 그냥 벌 주는 걸로 끝내면 안 돼?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법정에 서서 너를 부정하려고 할 거야. 피해자라고 인정받는 일, 그것만큼은 직접 해내야 해. 그리고 내가 침묵하면 다음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도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까지 꺼내며 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사실 나 어릴 때부터 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약해질까봐 일부러 그런 말 안 했어. 군대에서도 늘 들었지. 야, 네 엄마가 쓰리스타래. 근데 나 그 이름이 너무 무거웠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짓눌렸다면.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이름 덕분에 나 지금까지 버틴 거야. 근데 이제는 그 이름 뒤에만 숨지 않을 거야. 이번 재판 나갈게.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연이는 양복을 입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증언대에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오늘 그가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기를. 변호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피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셨는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도연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강이 뼈에 실금이 갔고 당시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며느리 또한 같은 피해를 입었고 그 사실을 함께 말해줄 겁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피고석의 장인이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그깟 새파란 놈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그 순간 재판장이 책상을 두드렸고 주변 정리요원이 장인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법 앞에 서는구나. 그날 저녁 재판정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
몇 명이 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육군 참모총장이셨던 박윤정 장군님 맞으신가요? 그 말에 도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엄마처럼 싸운 날입니다. 그 말에 기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들 참 멋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투예요. 첫 공판 이후 몇몇 언론에서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 여장군, 조직 출신 사위 장인의 폭행 피해 고발. 장군의 아들이 무릎 꿇었던 날, 대한민국이 묻는다. 가족 안의 폭력은 왜 외면받았는가? 그 제목들을 보며 저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없이 복무하던 시절에는 국민이 제 이름을 몰라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걸 보는 심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의 회사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인사 담당자 명의로 사생활 관련 이슈로 인해 조직 이미지에 부담이 있다는 메일이 왔고 결국 도연이는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가해자가 욕먹는 게 아니라 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죠?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이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만들어 봅시다. 그날 밤 저는 제 예비역 선후배 단체방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인 요청입니다. 제 아들과 관련된 언론 악성 보도 차단을 도와주세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주요 포털의 관련 기사들은 상단에서 사라졌고 도연이의 전 직장 임원에게서 정중한 사과 연락이 왔습니다. 장군님, 내부의 경솔함을 사과드립니다. 아드님 복직 절차 곧 밟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도연이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 이름이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힘이 있다는 건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가 본질이에요. 며느리는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폭력과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요. 아버지를 고소하고 싶어요. 지금은 구속돼 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상처를 말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당신이 말해야 다른 아이들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어린 시절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사진, 병원 진단서, 당시 학교 상담 일지 모두 다 수집했습니다. 장인의 딸에 대한 상습 폭행은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인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바뀐 거 아닙니까? 내 딸, 내 사위, 내 방식대로 키우고 가르친 것뿐인데 왜 이제 와서 날 죄인으로 만듭니까? 그 말에 법정이 술렁였고 저는 처음으로 방청석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제게 말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말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했다고. 하지만 법은 그 방식이 사람을 망가뜨렸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이를 무릎 꿇게 만들고 며느리를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고 그걸 가정이라 부른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재판정은 침묵에 잠겼고
그날 재판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철우 징역 8년 실형 선고. 보호관찰 기간 5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포함. 그날 도연이는 재판정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저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후 언론은 이 사건을 쓰리스타 장군의 가족정의 실현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조명했습니다. 여성 군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에서 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군님의 결단이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할 방향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또 다른 저녁 명령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매체에선 다른 이야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군 출신 권력이 가족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여성 장군의 감정 개입이 사법 판단을 흐렸다는 의혹 제기. 그 기사들 밑에는 익명의 악성 댓글들이 붙었습니다. 군대에서 칼만 잡던 사람이 이제 법도 잡네. 쓰리스타 타이틀은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방부 후배였던 한중령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장군님, 그 댓글 단 사람들 대부분 엄마한테도 고개 못 드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있었던 저희는 다 압니다. 그날의 경례는 진짜였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군 시절 수천 번 들었던 충성이라는 단어보다 그날 아들의 눈빛이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복직 안 하고 싶어. 내 이름으로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 지금처럼 사람을 돕는 일, 피해자를 위한 활동. 그런 거.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도연아. 엄마가 별을 달고 걸어온 길은 너처럼 제 이름으로 시작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 아들과 며느리는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숨쉬다. 처음엔 조용히 시작했지만 점점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도연이는 방송 인터뷰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쓰리스타 장군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제게 어머니는 폭력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인터뷰 화면을 TV로 보며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진짜 어른 됐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아니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도 그 집 거실에서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길 들어간 건 군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도연이의 단체 이메일 계정으로 수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낸 이는 이름도 없는 익명 계정이었고 첨부된 파일에는 박철우는 단독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장인의 과거 조직 사진, 그가 함께 어깨 동무하고 있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아직 지역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직 동료들의 리스트였습니다. 도연이는 그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끊어낸 줄 알았던 뿌리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엔 뿌리째 뽑아야겠네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전화 몇 통을 돌렸습니다.
육군 정보사에 있던 후배 하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팀장으로 간 선배 하나, 그리고 법무부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옛 동기. 그 누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다시 전장에 서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전장은 총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하지만 사람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선 똑같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작전을 짰습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조직의 연결 고리들을 추적했고, 그 중에는 장인의 사건을 사적인 가족 문제로 축소하려 했던 경찰서장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도연이의 폭행 신고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이뤄졌습니다. 기록, 녹취, 내부 고발자 증언까지 확보한 뒤 우리는 국회 여성폭력대책특위에 정식 민원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언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영 여군 장군, 이번엔 지방 권력형 조직비리 겨냥. 딸을 지키기 위해 검은 커넥션에 칼 빼든 장군 엄마. 도연이의 단체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댓글, 사무실 앞 괴문자 투척, 며느리에게 보내진 협박 쪽지. 그 모든 흔적은 하나의 경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기초적인 감시 카메라와 경비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또 싸우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엔 그냥 넘기셔도 돼요. 이제 저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지켜야 할 게 너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에서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이 구조는 계속됩니다. 며칠 뒤 저는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군인, 사회복지 관계자, 법조인들이 함께한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군은 정의를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민간에서는 폭력을 견디는 법만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로서도 군인으로서도 다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비공식적으로 수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군 여성인권 자문위원장직, 국가폭력 피해, 구조특별보좌관 같은 자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이와 며느리, 그리고 제 안에 다시 태어난 책임감. 이건 명패나 직위가 아니라 진짜로 움직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저는 마지막 결심을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저의 작전일지와 복무 시절 개인 보고서를 정리해 태역 장군의 전투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군사작전 이야기가 아니라 군인 엄마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치 못하게 교보문고 1위에 오르기 시작했고 시니어 독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부모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엄마, 누구보다 조용한 군인. 이 문장이 가장 많이 공유된 리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군님, 예비역 장군 자문단을 새롭게 꾸리려 합니다. 이번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전화기를 들고 현관 앞에 앉아있던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나랑 며느리가 엄마 뒤를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가보자.
그리고 저는 다시 회색 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별은 없었지만 제 마음엔 다시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자문단 위촉식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별을 내려놓은 예비역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연단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3스타 박윤정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이유는 단 하나, 그 누구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는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도 참석해 있었고, 기자들은 예상보다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순간 뒤에야말로 진짜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자문단 구성 직후 첫 회의 주제는 군 내부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지침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실도 조용했습니다. 가족 문제까지 군이 개입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이 병사를 책임진다면 그 병사의 가정도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면 병사가 깨진 집에 돌아가서 폭력에 노출된다면 그는 다음날 전투력 있는 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의 이후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조용히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현역 군인 중 배우자 혹은 장인, 장모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무려 전체의 7.8%에 달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말할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본 합참의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결국 지금 싸우시는 적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침묵의 구조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을 때린 손도 분노였지만 그 손을 못 본 척한 눈들도 문제였어요. 그 무렵 도연이와 며느리의 단체 다시 숨 쉬다에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의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보내온 사진 한 장이 저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떤 남성이 군복을 입은 청년을 거실에서 무릎 꿇게 한 채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야라는 문장이 낙서처럼 벽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등 뒤에 있었던 모든 전투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가야겠다. 우리는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경남의 한 소도시, 벽돌집 2층짜리 단독주택. 그곳에는 입대 2년 차인 육군 병장 김세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가 나올 때마다 폭언과 체벌에 시달렸고, 한 번은 발목이 부러졌음에도 군 훈련 중 사고라고 말해왔던 피해자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의 남성은 대문을 열고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 뭐요? 기자요? 경찰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군입니다. 정확히는 예비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피의자입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예비역이 뭔데 내 집안일에 끼어들어.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협력기관으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현장 조사건이 명시된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피해자인 김세훈 병장의 진술서와 함께 최근 병원 진단서, 통화 녹취록, 벽에 낙서 사진이 모두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우리는 김세훈 병장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그 병장은 차 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진짜 나를 꺼내러 누가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갈 겁니다. 숨지 마요. 숨을 쉬세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어떤 예우보다 그 병장의 눈물에서
더 깊은 명예를 느꼈습니다. 군에서 35년 수많은 작전과 수많은 부하를 지켜왔지만 이토록 뿌듯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도연이와 며느리는 점점 단체 운영을 확장해 갔고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현역 군인의 민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전군에 배포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장군 엄마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나섰고 제게는 시민훈장 1등급 수훈도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훈장은 전역할 때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받는 건 살아있는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국방일보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역 장군 박윤정, 침묵의 가족 폭력을 깨뜨린 마지막 진군. 기사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전국의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폭력이 아니라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왜 그토록 단호했는지, 왜 군에서 그토록 냉정했는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냉정했던 건 모두가 살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냉정할 수 없었어. 엄마는 군인이었지만 내 앞에서는 언제나 엄마였거든.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동안 쓰지 않고 모셔둔 제복 상의를 꺼내 도연이의 어깨에 살짝 걸쳐줬습니다. 넌 이제 이걸 입지 않아도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을 테니까.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도연이 부부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손자 이름은 장군님께서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윤건은 어떠냐? 윤리는 지키고 건은 단단하라는 뜻이야. 그 이름이 등록되는 날 병원 복도에서 도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윤건이는 2번 다시 맞지 않고 자라게 할게요. 그게 내가 아들로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복무야. 손자가 처음 제 품에 안겼을 때 작은 숨소리가 가슴 위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떤 전투보다 격렬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전투복을 입지 않아도, 총을 들지 않아도, 군번줄이 없어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진짜로 알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돌을 맞던 날 작은 마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도연이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 잔은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엄마, 우리 집안은 군인의 집안입니다. 전쟁을 피하지 않고 가족을 버티게 만드는 집안입니다. 모두가 웃으며 잔을 들었고 며느리는 케이크 위에 꽂힌 작은 별 촛불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윤건이는 벌써부터 책상에 앉으면 거수 경례를 해요. 피가 어딜 가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윤건아, 별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란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넌 누구든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로부터 몇 달 후 국립현충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윤정 장군님, 생전 전투 이력 및 유가족 기증품 관련 전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침묵의 군인, 엄마로서의 마지막 전투라는 기획전이 기획 중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제복, 그 장갑, 그리고 3스타 계급장이 부착된 군목까지. 그건 제가 아닌 수천 명의 기억이 스며든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시 첫날, 저는 조용히 손자의 손을 잡고 기억의 복도 한가운데를 걸었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적과 싸운 것이 아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도연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오늘 뉴스에 실렸어요. 가족 안에서 칼을 든 최초의 장군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 칼은 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묶인 끈을 자르기 위해 드는 거야. 그리고 손자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윤건아, 너는 오늘 이걸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 이 공간에 다시 올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누군가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먼저 눈을 맞추는 것. 그게 장군의 시작이란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경례했습니다. 내게, 내 아들에게, 내 며느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름 없이 살아갈 수많은 윤건이들에게. 시간이 흘러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의 진짜 의미는 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멈출 때까지 버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전쟁이 숙명이듯 엄마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숙명입니다. 그것이 사위든 딸이든 며느리든 손자든 피의 이름이 아니어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전투복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누군가의 가족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 마음속의 별을 다시 단단히 붙잡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경례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유일한 작전 명령입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경례하십시오. 당신만의 전장에서, 당신만의 가족 앞에서.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속 응어리를 대신 말해주었다면,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꺼내지 못한 누군가의 싸움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례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요?